예, RF 회로 안테나, RF 시스템인 건데요. 예, RF 시스템하고 이제 안테나의 대략적인 부분들, 좀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한 시간 내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RF 시스템 어렵죠. 어렵고요. 밀리미터파로 갈수록 뭐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업체들 보니까 이제 생산 지그들도 조금 그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RF 시스템을 개발을 하실 때, 예, 저희랑 같이 하시면 제일 편하실 겁니다. 뭐 제가 뭐 직접적으로 뭐 많은 이야기들을 또 드릴 수 있기도 하고요. 뭐 오늘 이제 되게 많은 이제 인원들이 신청을 하셨고요. 예, 계속 그 세미나를 참여를 하시고 계시네요. 질문 사항도 조금 있으시는데요. 대부분 보니까 당연히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RF 시스템을 만지시는데 이제 성능에 대한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이 대부분 대상이 되실 거기는 하고요. 실제 이제 요청 사항들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네요. 어, 네, 한번 천천히 이야기를 드려보죠. RF 시스템을 공부하기 위한 방법은 뭘까? 예, 이게 되게 거창하기는 한데요. 그냥 일반적인 전자회로랑 다르다 보니까 이 공부 방향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요. 이제 RF 회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에, 들어보셔야죠. 네, RF 회로. RF 회로라고 하면은 뭐 기본 이론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요. 오늘 이제 이야기 좀 드릴 거. 그 다음에 뭐 수동 소자, 수동. 그 다음에 그 능동 소자, 능동 부품.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요, 다 원칙화되어 있어서 원칙화된 것들을 잘 골라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그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안테나. 여러분들 이제 RF 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능은 어느 정도 1차적으로는 다 성능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보드상에서 놓고 얼마나 퍼포먼스를 잘 만들어내냐가 관건이겠죠. 예,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공부를 더 하시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근데 책이나 어떤 응용 문서나 이게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많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부가 돼야 된다라는 거. RF 회로, 부품, 안테나, 시스템.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네,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제 무선 출력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수신이 잘 되면은 1차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요. 그 문제들의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라운딩의 문제들이 좀 존재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안테나. 예, 안테나의 임피던스 정합이 잘 안 돼 있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 구조는 되게 단순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RF 종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실제 이거 자체도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음. 네, 원하는 대로 어떤 이론대로 잘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랑 같이 하면은 좀 좋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라운딩 부분에 이제 얘기가. 그라운딩이 뭐죠? 어쨌든 간에 전류가 잘 흐르게, 노이즈 전압은 작게, 예, 노이즈 전압은 작게 해주고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라운딩 작업이에요. 근데 RF에서는 그라운드 이제 전류 흐름이 최대한 인덕턴스가 작은 경로로 흐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라운드가 강화돼서 연결이 안 되면은 바로 로스가 심해지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에 예, 유의해서 설계가 돼야 됩니다. 임피던스 정합은 RF 회로의 이제 처음이자 끝이라고 저는 항상 표현을 하는데요. 임피던스 정합으로 시작해서 임피던스 정합으로 끝나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뭐 부품 배치 시작하고 라인 연결을 하고 거기에 소자들, 필요 소자들 집어넣고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성능이 잘 나오게끔 해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 성능을 잘 나오게끔 하는 작업들이 임피던스 정합 작업이다. 예. 말씀드렸지만 L과 C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인다라는 거. 그 이유는요, 예, 그 PCB 자체에도 기생 성분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은 뭐냐? 측정이에요, 측정. 그냥 오실로스코프 측정이 아니다 보니까, 오실로스코프 측정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그 오실로스코프 측정이 아니니까 어려운데요. RF용 계측기가 따로 존재하죠. 그래서 뭐 크게는 네트워크 분석기, 스펙트럼 분석기, 그다음에 하나는 뭐 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그 신호 발생기, RF 신호 발생기 있어요. 이 세 개가 가장 주요한 그 RF에서의 계측기입니다. 예. 그래서 계측하는 것 자체도 임피던스의 부정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도 로스가 발생을 해서 정량적인 측정이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쉽게 하려면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임피던스 정합, 이제 측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필드 테스트인데요. 필드 테스트는 이것도 어렵죠. 실제 나가고 테스트를 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원인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원인 파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접근을 해 나가셔야 된다. 그러면 공부 방법들이 차근차근 해야 돼. 이게 한순간에 될 게 아닙니다. 뭐 만약에 뭐 과외를 받거나 하면 금방 되겠죠.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전파의 분류라고 해서 이 주파수라는 게 뭐죠? 주파수가 뭐냐면 진동수예요. 진동수. 빈번히 일어나는 정도 진동수. 진동수가 빠르게 나타나면 우리가 여기 표현을 했듯이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있죠. 예, 이런 식으로 높은 주파수가 형성이 되는 거고 진동이 낮으면은 이제 이렇게 낮은 주파수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 300메가에서부터 300기가까지를 우리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표현을 해요. 뭐 아무런 의미는 없고 작다는 뜻으로 표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주파수가 낮으니까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겠죠. 장단점이에요. 특성이에요. 장단점은 아니고 특성. 그러니까 이 전파에 맞는 통신들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예, 그래서 여기 그, 그 낮은 주파수 상에서 뭐 대역폭이 넓게 가져갈 수 있지 못해요. 좁게 가져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대역 통신이나 고대역 통신, 이게 빠른 고속의 통신이 어렵겠죠. 이런 쪽에서는 이제 저속 통신, 비콘 기반, 비콘이 이제 등대의 깜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통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해안가 통신, AM 라디오 이런 것들이 되다가 요 위에 이제 한 수백 메가 대역부터는 이제 무전기나, 예, 그 다음에 모바일 폰 이런 것 같이 고속 대역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각 주파수별로 할당이 되어 있어요. 요게 해안가 통신 써라, 뭐 AM 라디오 써라, FM 라디오 써라, 뭐 TV 써라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은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파의 성질 중에 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대략적으로 다섯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직진성. 한 지점에서 다른 점으로 전파가 이동하는 성질. 예, 한 지점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성질인데 이게 주파수가 높아지면 직진성이 강해져요. 대신에 감쇄성도 강해집니다. 감쇄성이 강해진다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원거리 전송이 어려울 수 있어요. 감쇄성이 강해진다. 직진성이 강해지는 방면에 감쇄성이 강해진다라는 거. 마치 빛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예. 빛의 성질하고 전파의 성질은 동일해요. 그 다음에 반사성. 반사는 어떤 뭐 장애물을 막고 들어가는 현상. 그래서
경로를 달리하여 진행되는 성질이라고 표현을 했고, 주파수가 증가하면은 이 반사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 그 다음에 굴절성은 어떤 다른 물질로 진행을 할 때 이동 속도하고 그 방향이 바뀌는 성질을 의미해요. 굴절성 같은 경우 주파수가 낮을수록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섭성은 파원이 다른 두 전파가 상호 간섭을 일으키는 성질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절성은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전파를 쐈을 때 요 뒤로 건물 뒤로 휘어 들어가는 성질. 예, 이게 회절성인데요. 주파수가 낮을수록 이런 현상이 좀 좋아요. 좋은 특성에 속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요 음영 지역에서의 통화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 회절성이 좋은 성질에 속한다. 이동전화에서 이제 황금 주파수 얘기가 나오거든요. 황금 주파수는 회절성이 우수한 700메가에서 900메가 대역의 주파수 대역을 얘기하는데 왜 회절성이 우수해야 되냐 하면은 높은 주파수 하게 되면 직진성이 강해지고 감쇄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예, 그 서비스 커버리지가 낮아져요. 예, 좁아져요. 그러면 기지국을 더 세워야 되겠죠? 중계기를 더 세워야 되겠죠? 예, 이런 불편한 점이 발생을 하고 비용도 올라간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낮은 주파수의 대역을 되게 선호하는 거죠. 뭐 완벽하게 낮은 건 아니지만 700메가에서 900메가헤르츠 되면 뭐 그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질 중에 그 인접 채널 간섭, 동일 채널 간섭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간섭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5번 채널, 6번 채널 있다 보시죠. 이렇게 하면은 근접 채널 간섭, 이렇게 하면은 동일 채널 간섭. 네, 동일 채널 간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일 채널 간섭이 일어났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네. 사용 채널과 타 채널 가이에 근접해서 내신호에 영향을 준다. 근데 이 두 가지 인접 채널 간섭하고 동일 채널 간섭은요. 전송 속도 저하, 통화 품질 저하의 현상이 발생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기 오동작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접 채널 간섭, 동일 채널 간섭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전파의 감쇄인데요. 전파의 감쇄. 이게 수신 전력은 사용거리, D하고, 그 다음에 사용 주파수, 그 다음에 통신 전력의, 예, 상관관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거리가 증가하게 되면은 신호의 세결은 어떻게 돼요? 제곱분의 1에 비례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파워가 낮아지게 되잖아요.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저 낮아진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시스템 스펙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제 그 저전력 장거리 무선 통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막 되게 멀리까지 가죠. 2, 3km씩도 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근데 수신 감도가 그런 것들은 마이너스 114, 5dB 정도, dBm 정도 돼요. 굉장히 낮은 수신 세기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수신기들이 상당히 능력들이 좋은 거죠. 그리고 그 원거리 전송에서는요, 데이터 레이트를 고속으로 쓰지 못해요. 예, 세츄레이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오류가 발생을 해서 원거리 전송이 어렵다. 이렇게 하나 좀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은요, 기지국이 있고 신호의 세기가 있고 이제 800메가, 1600메가에서 동일 거리에서 신호의 세기를 한번 봤어요. 동일 거리에서 보니까 파워하고 제곱분의 파워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주파수를 높이면요, 신호의 세기는 작아진다라는 거죠. 동일 파워를 쏴도요. 그러니까 이 이제 주파수하고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이 있어요. 이 시간 영역은 이제 요 신호를 3차원으로 시간, 주파수, 앰플리튜드, 전압 전류, 파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봤을 때는 타임 도메인, 시간 영역에서의 여러 개의 신호가 중첩되면서 보여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분류를 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중첩된 형태를 측정하는 게 오실로스코프이고요. 그다음에 요 시간별로 그냥 주파수별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게 주파수 분석기, 스펙트럼 분석기다. 예, 그러니까 RF에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EMC 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표류의 변환 상호,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을 변환하는 식이 표류의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변환식이 존재한다라는 거. 우리 RF에서는 요 주파수 영역을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고주파 매체 전달 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주파 매체 전달 특성에서 입사파는 전달파와 반사파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입사파는 입사파는 전달 더하기 반사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근데 이제 반사량을 측정을 해야 돼. 이제 줄이는 작업이 우리가 그 고주파 매체 되게 중요한 특성이겠죠. 무반사여야 되니까요. 전달이 다 돼야 되니까. 그래서 반사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임피던스 정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줄이려면 양을 알아야 되니까 그 양을 측정하는 게 반사계수, 감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감마. 좀 다시 써볼까요? 전달이란다. 입사파는 전달파와 반사파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사량을 줄이는 작업, 임피던스 정합, 그 다음에 이걸 측정하는 게 반사계수, 감마. 그 다음에 이 범위는 0에서 1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무반사라고 하고요. 여기를 완전 반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송선로 이론이에요. 그리고 임피던스 정합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요거를 20 로그를 취하면은 로그 감마 취하면은 반사선이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사 특성 지표는 이제 스탠딩 웨이브 레이시오, 반사계수, S11, S22 반사 손실. 전달 특성은 이득이겠죠, 이득. 예, 이득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제파 B가 뭐냐 하면요. 스탠딩 웨이브 레이시오. 예, 스탠딩 웨이브 레이시오가 뭐냐면 통신파에서 이렇게 가면은 갔다가 이 안테나로부터 예를 들면 임피던스가 안 맞아서 다시 되돌아온다 하면은 그 입사파하고 되돌아오는 반사파가 존재할 거잖아요. 그래서 요 입사파와 반사파가 중첩이 되는 현상. 예, 중첩이 되면 컴포지션 돼서 이제 마치 파가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게 정의가 하나가 존재하는데요. 최소 전압분의 최대 전압으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 수식 보면요. 1 마이너스 감마, 1 플러스 감마거든요. 그래서 반사계수만 알면은 이 정제파비는 구해집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제 이야기대로 얘기가 됐고 반사가 얼마나 일어나는 정도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게 그냥 상수값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좀 쉽죠. 이해하기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얼마까지 우리가 그 정제파비를 맞춰야 되냐? 실제는 여기까지이거든요. 이렇게. 예, 그래서 2대 1까지 맞추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1이 전력 전달이 잘 되어 있는 거고요. 예, 전력 전달이. 입력에서부터 출력까지 전력이 잘 전달된다. 100% 전달된다. 10은요. 30%만 전달된다. 70%는요. 예, 손실인 거죠. 손실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무반사라고 했잖아요. 무반사에 도착하는 범위는 어디까지냐? 라는 거죠. 그래서 2대 1까지는 전력의 약 90%, 88.9%가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90%까지는 통과가 된다. 이러면은요, 신호의 원신호의 복원이 잘 된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듯이 무반사, 완전반사일 때 그래서 신호가 이렇게 값을 가지면 0, 마이너스 무한대 1이라고 그랬죠. 이게 반사계수 리턴 로스 VSWR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노 리플렉션의 상태로 가면은 이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무선통신. 무선통신은요, 전파의 세기가 일단은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력 세기는 약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 전파가 전달되는 매질에 따라서 여러 전파 신호하고 잡음 신호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장애물 환경들이 계속 변화를 하니까 전파의 세기가 급변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죠. 그래서 무선에서의 어떤 특성을 정량화시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정해진 상황에서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 얘기도 하나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무선 통신의 이제 제약 상황. 통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송신하고 수신하고 주고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게끔 한 방법론이죠. 그래서 이 무선 통신은 이제 이 실내도 될 수 있고 실외도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제약 사항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먼저 보면은 디바이스 내의 노이즈들이 존재를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노이즈가, 어, 이게 완제품이라고 한다면 이제 노이즈가 그나마 적겠죠. 적겠죠. 근데 이제 타 기기들이 또 노이즈로서 동작을 할 수는 있어요. 디바이스 외에, 외부 디바이스들. 그 다음에 다중경로 페이딩, 다중경로, 여러 경로를 거쳐서 반사되거나 하면 직진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 수신단을 오면서 전개 강도가 변화하는 현상이 다중경로 페이딩이에요. 좋다 나쁘다보다는 이 원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개 강도가 변화를 하니까 이 수신책에선 되게 애매한 거죠. 그래서 그 다중경로 페이딩에 대처하는 방법론들이 또 존재를 해요. 다이버시티부터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전파 환경. 전파 환경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주변이 전파로서 지저분한 환경이 있을 거고. 대표적인 게 전력 설비들이에요. 60Hz의 높은 파워를 가지고, 높은 전압을 가지고, 높은 전류를 가지고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전파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그 얘기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층 빌딩 내의 음영 지역들. 통신이 안 될 확률이 높거든요. 직진성이 강해지면. 주파수 선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파수의 대기 손실 특성인데 10기가 이상부터 400기가까지 보면은요. 물 분자하고 산소 분자에 의해서 그 열화, 손실을 입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근데 크게 문제될 우려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디바이스 설계할 때 이게 우려되는 거는 없습니다. 예, 그 정도 멀리까지 이 밀리미터 파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이 위에는 통신 쪽이 거의 없네요. 예, 60기가 정도? 24기가? 예, 다 센서류드, 레이더들이 여기에 포착이 돼, 이제 요 자리를 잡고 있네요. 그러니까 주로 아니, 통신을 하는 대역들은요, 2.4기가, 5.8기가, 10기가, 예, 12기가, 이런데, 예, 군용 통신들, 그 방송용 통신들, 예, 그런 것들, 위성용, 이런 것들이 좀 주가 되겠네요. 그게 다 이제 이런 특성들 때문에, 예,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낮은 주파수 대역을 쓰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통신거리의 확장 방안 해가지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상황들이 여기에 보여 있는데, 예, 전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전력을 높이면 문제가 뭐냐면, 이 이제 내 신호 이외의 신호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치 않는 신호들이 하모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모닉도 같이 커져요. 그 다음에 전력을 높이면은 이 일반적으로 무선 기기들은 다 핸드헬드 기기, 휴대용 기기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 전력에 배터리 소모에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파법에 위배돼서 함부로 세게 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안테나 이득. 안테나 이득을 증가시킨다. 안테나 이득을 증가시킨다. 안테나 이득을 증가시키게 되면 원거리 전송까지 가능하고요. 미모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모 같은 경우는요, 안테나 이득도 중요하지만, 다중경로파들의 반사파들에 대해서도 훌륭한 SMB를 제공을 하고, 데이터 레이트도 훌륭하게 제공을 해서 미모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 얘가, 미모가 뭐냐면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이에요. 그게 어디에 쓰여요? 와이파이. 그 와이파이 공유기 보면 뒤에 뭐죠, 이게? 뒤에 안테나가 한 3개 정도, 그 이상도 되는 것들도 있죠. 인터넷에 보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란다. 중계기를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저속 전송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속 전송하니까 그 말씀드렸듯이 그 저전력 장거리 무선 통신 같은 경우는요. 되게 멀리까지 가죠. 그 머리를 잘 썼죠. 그 멀리까지 가지만 또 릴레이 방식으로도 되돌아와서 이제 원거리까지 더 갈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얘기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무선 성능이 저하된다고 이렇게 문의 오시는 업체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감도 저하의 주요 원인은요. 일단 매칭이 안 된 임피던스 정합이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내에 노이즈가 많은 거. 그 다음에 디바이스 내에 그라운딩 조건들. 그라운딩이 탄탄하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예, 다 노이즈 원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간섭 있잖아요. 간섭. 간섭 부분들은 이제 예, 외부 간섭이 취약하니까 조금 예를 들면 뭐 에어컨 막 돌아가는 데서 전화 통화한다. 예, 간섭인 거죠. 외부에서 팬 돌아가는 것 자체가 노이즈 원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는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안테나가 부실한 거. 예, 안테나가 되게 중요한 컴포넌트이거든요. 그래서 안테나 성능이 저하된 거를 사용을 하면은 문제가 된다. 반대로 이제 해결 방은 당연히 반대인 거죠. 노이즈는 최소화하고 그라운딩 작업은 단단하게 하고 간섭도 그런 이제 좀 노이즈한 환경에서 존재하면 사용을 하면 안 되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노이즈한 환경에서는 무선기기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공장 같은데 아직도 유선 통신들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안테나도 좋은 안테나를 좀 써야죠. 좋은 안테나가 참 뭔가 이게 참 어려움이 많죠. 그다음에 임피던스 정합을 하면 이제 잘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RF 시스템에서
블록 다이어그램인데 이제 여기서는 CDMA 단말기라고 해놨지만 뭐 기본적으로 송수신기 블록 다이어그램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예, 슈퍼 헤테로다인 구조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2000년대에 사용하던 단말기의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송신 쪽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요 이제 베이스밴드 칩이라고 하는데요. 믹서를 거쳐서 혼합기죠. 혼합기에서 RF 신호를 쏘면은요, 서로 합과 차를 만들어내요. 합과 차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골라서 쓰는 거죠. 골라서. 그 다음에 여기 로컬이 정의가 되어 있죠. 로컬 주파수하고 여기 RF 주파수, 이제 올라오는 IF 주파수를 가지고 RF 주파수를 만들어내요. 얼마 824에서 849를 만들어내요. 네, 그래서 채널별로 또 있겠죠, 내부에는. 그 다음에 필터를 거치고, 앰프를 거치고, 또 필터 거치고, 파워 앰프를 거쳐서 듀플렉스를 해서 송신이 됩니다. 송신이 됐다가 또 거기서 되돌아오는 신호를 받아서, 예, 수신단으로 가죠. 네, 듀플렉서 거치고, 저자분 증폭기, 소필터, 저자분 증폭기, 혼합기. 그래서 저자범 증폭기의 역할은 뭐냐면요. 이 수신단에서 이렇게 날라오는 신호들이 대부분 노이즈와 같이 연결돼 있어서 잘 안 보여요, 내 신호가. 그래서 내 신호는 크게 해준 반면에 노이즈 신호는 최소화로 증폭을 시키는 거죠. 그게 저자범 증폭기. 네. 그 다음에 필터를 거치게 되고요. 네, 필터링 한번 하고 한 번 더 예, 그 내 신호를 증폭을 시켜주고 혼합기를 통해서 이제 정보 신호만 빼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 IF 주파수를 만들어내요. 이 IF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슈퍼 헤테로다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IF 필터 거쳐서 그다음에 수신단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수신단에서는 당연히 낮은 신호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높은 신호도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레인지를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명시된 게 마이너스 102dBm에서부터 마이너스 12dBm까지 받아들인다. 이것도 상당히 작은 낮은 레벨의 수신 감도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슈퍼 헤테로다인 구조에서 이제 안테나 이제 말씀드렸죠. 혼합기. 그래서 IF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구조. 음. 요게 우린 슈퍼 헤테로다인 구조라고 하고 되게 오래전에 FM 방식 만든 사람이 요 슈퍼 헤테로다인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만들어내고 한 번 더 만들어내서 이제 파를 검출을 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국부 발전기 고주파들이에요. 높은 주파수 정연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이렉트 컨버전 구조가 있는데요. 다이렉트 컨버전 구조는 이제 신호가 송신단에서 나가는데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1기가 신호, 1기가 신호, 1기가 이게 로컬이라고 그랬죠? 여기 RF 신호. 그러면 이걸 합가차를 하면 0Hz 하나 나오고 2기가겠죠? 그러면 0Hz하고 정보 신호가 막바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바로 이제 DSP 쪽으로 넘어가서 신호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요게 다이렉트 컨버전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기간은 필터링해서 버려버리면 되겠죠. 예, 요게 그러니까 막바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신호 처리를 할 수 있는 신호 레벨까지 떨어뜨려 주는 구조가 다이렉트 컨버전 구조입니다. 이걸 이제 전에 있던 슈퍼 헤테로다인 구조에 비해서 어떤 것 같아요? 당연히 전력 소비도 낮고요. 컴포넌트도 적게 들어가고 이거 다 거의 디지털로 설계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2000년대부터는 다 다이렉트 컨버전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 얘기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되게 오래된 구조네요. 1932년에 만들어진 구조이니까요. 같이 동시대에 거의 만들어진 구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음.
자, 그 얘기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피던스 정합은 뭐냐 하면요. 예, 서로 다른 임피던스 라인끼리 이제 정합을 위해서 어떤 최대 전력 전달을 위해서 그 정합을 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들을 우리는 임피던스 작업이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바라보는 임피던스, 이렇게 바라보는 임피던스, 여기서 바라보는 임피던스, 안테나에서 바라본 임피던스. 이 임피던스가 다 일정하게 맞아져야지만 신호파가 로스 없이 잘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최대 전력 전달 조건과 임피던스 정합 조건은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R 더하기 JX로 표현이 되잖아요. 임피던스. 소스 쪽의 임피던스하고 로드 쪽의 임피던스가 이퀄 관계인데 여기서 그 소스 쪽의 리액턴스와 로드 쪽의 리액턴스는 서로 아니, 반대의 관계여야 된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저장을 하면은 최대 전력이 안 되죠. 음. 그래서 서로 없어지는 관계. 저장소자잖아요. 그 얘기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 정합은요, 통상적인 RF 칩에서부터 안테나까지 요 사이에, 예, 사이에 그 컴포넌트들인데요. 그래서 요 컴포넌트들이 있어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여기에서 잘라가지고 임의 구간에서 잘라서 이제 임피던스 정합을 수행을 합니다. 여기서 잘라서 이제 케이블 붙여서 하기도 하고요. 안테나 매칭으로는 이 부분 안테나부에서 1번, 2번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매칭을 하게 된다. 당연히 이제 네트워크 분석기의 스미스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그 매칭을 하게 되겠죠. 하나 또 볼까요? 요 이제 저기 NFC 안테나. NFC 안테나인데요. NFC 안테나에서도 요게 이제 그 임피던스 정합 작업을 수행을 해줘야 돼요. 요 턴수는 이제 13.56메가에 맞게끔 설계가 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탑, 바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TI사의 리더기 안테나 그 부분을 가지고 역으로 한번 분석을 해본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인덕턴스를 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은 얘가 대략적으로 요 스미스 차트 위치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1.26 마이크로. 요 턴수들은 1.26 마이크로 헬리에요. 근데 위에 있으니까 여기 55점으로 끌고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끌고 내려오는 이제 작업들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보면은요. L값인데 여기 L값이잖아요. 그래서 요까지 내려오고 그다음에 저항 성분 연결을 해서 다시 또 커피시터를 써서 50옴점으로 들어오게 한다. 저항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레지스턴스 서클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값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 스미스 차트 계산기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손으로 계산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맞춰 놓으면은 이와 같이 값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NFC 안테나로 동작을 잘 하겠구나라는 거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안테나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뽑아봤어요. 이 안테나가 무궁무진합니다. 양도 많고요.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 그 사용 처도 따라서도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와이어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 PCB 안테나, 칩 안테나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성능이 좋은 거는요, 당연히 와이어가 좋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칩 안테나. 뭐, 칩하고 PCB 안테나 비슷비슷하긴 하겠지만, 이 커스텀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성능은 더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안테노바사라는 회사의 그 데이터 시트예요. 2.4기가인데 이 코마타라는 안테나가 상당히 오랫동안 써여왔네요. 제가 2004년, 5년도, 6년도부터 봐왔던 거니까 몇 년 됐어요, 그럼?
근 20년 다 돼가네요. 예. 그래서 되게 오랜 동안 썼는데 아직도 생산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특수한 형태인데 밑에 그라운드를 원래 안테나에서는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마그네틱 필드가 다 방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 안테나 같은 경우는 밑에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밑면을 그라운드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반사손실 정제팝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2.4기가, 그 다음에 주파수 대역, 그러니까 폴라리제이션 있고, 그 다음 온도 특성, 그 다음에 임피던스 얼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 얘기도 하나 드리고요. 요게 이제 안테나 스펙 시트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갛게 보여진 게 파가 잘 나가는 형태고 지금 형태는 구 형상으로 지금 나가는 거죠. 예, 구 형상으로 지금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이 노란색이 좀 더 세기가 적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토 가이드 있잖아요. 아토 가이드를 준수를 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업체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간과를 해서 지금 만들어서 이제 저희한테 많이 오세요. 예, 오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테나 패턴이 있는 방법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3D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최근에는 3D였는데 예전에는 제가 저거 2D로밖에는 못했었거든요. 예전이라고 하면 20년 전일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XY 평면 한번 자를 수 있고 거기서 자른다라는 표현을 써요, 저희는. 그래서 XY 평면, YZ, XZ. 그래서 세 개의 평면. 만들어지는데 XY 평면이 제일 중요한 패턴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송신을 한다 보면 이 주변 자체에서 송신들을 한단 말이죠. 쭉 송수신들을 하니까. 예, 이렇게 통신을 하지는 않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XY 평면이 성능이 잘 나와야 됩니다. 찌그러짐 없이 잘 옴니하게 나오면은 전방향에서 통신이 잘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평면인데 뭐 구형태로 보셔도 상관은 없죠, 요새는. 그래서 이런 식의 형상이 된다. 이 찌그러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찌그러짐이. 그 찌그러짐이 없게끔 또 설계가 돼야 되겠죠. 예. 대략적으로 오늘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이야기 드렸고요.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질문. 그래서 질문을 조금 하시면은 네,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먼저 그 신청하실 때 질문하신 게 있었는데 뭐 RF는 잘 모르시면 계속 배우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계속 그러고 반복을 하시고요. RF 강의가 별로 없어서 참 문제긴 한데 뭐 저희 회사 쪽 그 온라인 강좌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쭉 들어보시고 몇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지실 거고요. RF 회로 설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원칙화되어 있어서 거기에 가이드들을 잘 따라주면 되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만 조금 유의해서 설계를 하면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RF 송수신기 원칩이고요. 주변 회로라고 하면은 이제 디지털 인터페이스 하나 있을 거고 전원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RF부, RF 송신부하고 수신부가 있어요. 그 설계를 잘 해주시고 가이드를 잘 따라가면 돼요. 예, 일단 기본적인 거는요. 너무 어렵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뭐 수신회로 종류가 많기는 할 거예요. 다이렉트 컨버전 구조 있고, 그 다음에 그 슈퍼 헤테로다인 구조 있고 로우 IF라고 있어요. 로우 IF 구조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 방법들이 좀 많이 다른데요. 이것도 수신단을 어떻게 어떤 종류의 그러니까 통신용으로 쓸 건지 아니면 센싱용으로 쓸 건지에 따라서 또 설계 방법이 많이 달라지고요. 어떻게 쓸지를 한번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안테나 쪽에서는요, 안테나를 뭐 저희 동영상 강좌 들으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거예요. 뭐 저희가 이게 안테나 세미나가 조금 한 시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예.
그래서 재밌는 부분들은 되게 많이 있고요. 실제 여기서 안테나를 설계하시는 분들은 없어서 이게 설계된 안테나를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할 것인가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 시트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어떤 특성이 어떻게 이제 나오는지 이런 걸 보고 먼저 파악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뭐, 그 얘기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UWB 이 대역은요, 아마 5번 채널하고 9번 채널 쓸 건데요. 5번 채널까지는, 근데 이게 통신 성능들이 대부분 안 좋으세요. 예. 이게 UWB 하겠다고 하시는 업체들이 많은데요. RF 쪽에 이게 어려움이 많아요. 임피던스 정합하고, 그 다음에 안테나 부분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개선이 된다면은 당연히 좋은 특성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데 통신 성능 개선은 대부분 임피던스 정합이 안 된 상태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안테나 설계가 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시스템상에서 안테나에 적합한 안테나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문제가 지금 있으세요. 그 다음에 기술 동향은요, 뭐 RF 쪽으로 기술 동향이라는 게 뭐 따로 있지는 않아요. RF는 워낙 고전적으로 쓰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UW 대역은 주파수가 높다라는 문제는 좀 있죠. 예, 주파수가 높으니까 임피던스 정합하기는 좀 까다롭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RF 시스템이 상용 가능한 건데 이게 이제 그 응용 분야마다 다 달라요. 예. 그래서 그런 응용 분야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이제 적합한 시스템들을 저희가 찾아드립니다. 예. 아니면 막 개발을 해드리든지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당연히 RF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아니, 되게 조금 뭐 철학적인 느낌인데요. 그 RF 시스템이라고 하면 RF 송수신기를 일반적으로 RF는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송수신기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근데 RF 회로가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회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RF 회로 이제 송수신 컴포넌트들. 근데 원칙화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회로라는 표현도 쓰기는 애매하긴 합니다만 주변 회로를 통칭을 해서 RF 회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RF 신호 공부법은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RF 회로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책은 없어요. 요새 추천드릴 만한 책이 별로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마이크로웨이브 엔지니어링 쪽이다 보니까 그 책들이요. 초고주파 공학이라고 나오는 게 너무 고전적이에요. 지금 현실하고는 너무 안 맞아서 책보다는 저런 걸로 공부하시면 이제 데이터 시트를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 그다음에 드론 신호는 어떤 신호를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규약된 신호가 있기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장거리 쪽에 통신이 돼야 된다는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트래킹 안테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실제로 검토하는 방법은 이제 다른 분 이제 질문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론을 바탕으로 검토하는 방법은 PCB 마운팅 이제 하는 그 아토 가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토 가이드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회사들 있잖아요. 송수신기 칩을 만드는 회사의 아토 가이드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검토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임피던스 매칭 하고 네트워크 분석기 활용 방법 및 매칭에 대한 이제 실테스트에서의 결과 확인. 그러니까 지금 하시고 싶으신 거는 첫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스미스 차트에서 돌아가는 그 지금 매칭하고요. 그 실제 실 데이터가 틀려요. 예, 틀려요. 그 이유는요. 그 PCB 내 기생 성분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다르게 움직여 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또 반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시뮬레이터 툴을 이용하면 정확하게 맞춰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작업이, 일련의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네, 그래서 그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요. 네트워크 분석기 상에서 매칭을 하면은 됩니다, 일단은. 근데 아마 그 방법론 자체가 어려우셔서 아마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얘기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에서도 이제 무선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WBMS라고, 예, 와이어리스 배터리 매니징 시스템. 이런 것들. 배터리 모니터링 할 때 전기차에서 써야 되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와이파이, 블루투스. 블루투스 지금 많이 쓰이잖아요. 블루투스 페어링해서. 뭐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거고, 이제 조금 더, 가겠죠. LT도 지금 쓰이고 있죠. LT. LT 모뎀들이 쓰이니까. 예, 계속해서 무선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될 겁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겠죠. 음, 그 얘기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 성능 개선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정량적인 측정을 어떤 실험 셋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어려우시면 저희랑 같이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정량적으로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 예, 뭐 기존 제품 대비 얼마, 뭐 그냥 상용 제품 대비 얼마,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 하나 하고요. 거리 성능이나 이런 시험 환경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이제 어떤 통신인지를 알아야 이제 안을 좀 드릴 수 있을 건데, 실험 환경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구성을 안 하고 그냥 그 필드 상황에서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선 통신 시험을 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복잡해요. 그 모델링을 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야 될 건데, 정량적으로 하려고 뭔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별로 의미는 없다. 그 이유는요. 왜냐하면 이제 이 칩 자체를 만드는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막 칩 만드는 엔지니어고 이 칩을 시스템에 집어넣어갖고 막 만든다 하면은 저런 모델링들이 처음부터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정도 검증된 거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능은 합니다. 예, 근데 그 효용성, 예, 모델링하기 무지하게 어려워요. 예. 요게 이제 그 전파 환경 시뮬레이터랑 연동이 또 돼야 되고요. 근데 그런 시뮬레이터들도 있어요. 전파 환경 시뮬레이터들도. 가격이 고가겠죠. 그 다음에, 예, 부품 선정을 하는 거는 뭐, 예, 어떤 건지는 알아야 이제 부품 선정이 되겠죠. 아토 가이드나 이런 것들은 뭐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긴 하겠네요. 백피코가요, 이게 백피코 사용 이유. 네, 백피코가 많이 쓰이는데요. 요게 뭐 만능은 아닌데 이게 이제 그 임피던스의 대역폭이 되게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피코를 많이 써요. 근데 실제 특정 주파수에 대한 커페이스턴스 값이 그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계산법 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노이즈 대책이야 이제 RF 노이즈인데 RF 노이즈는 주로 피코페로 값들이 다 RF 노이즈들을 저감을 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 토폴로지는 이제 주로 파이형이에요. 예, 주로 파이형. 저 RF에서는요. 그래서 파이형으로 쓰셔도 일단은 파이형으로 넣고 시작을 하시면 되고 파이형 아니면 L형입니다. 기본적으로. T형은요. 저 전원 쪽에서 써요. 예, 구조 중에 임피던스 토폴로지 중에 파이형 구조가 일반적인 그 RF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조다. 그 다음에 T형은 전원 에러에서 많이 쓴다. 임피던스 매칭 용도가 아니라 필터인 거죠. 임피던스 정합이 예,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음. 예, 이거 좀 개념적인 설명이다 보니까 상품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렵기는 하네요. 그 다음에 PCB 설계 시 매칭 등 노이즈 방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아트웍에 그라운딩을 잘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거. 예, 이게 어렵죠. 예, 근데 일단 일반적으로는 RF 쪽은 자리들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거기에 그 그라운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둡니다. 먼저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쭉 넘어가서 예, 뭐 와이파이 민무 방식 적용이, 근데 이제 업체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거 테스트를 지금 아마 조만간에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아니면 쉬울 수도 있겠다. 지금 고민이 많아요.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미모로 써버리면은 어쨌든 간에 그 아마 예상컨대 안테나 딜레이 때문에 케이블의 딜레이 때문에 그거 잘 보정이 될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테스트 해본 다음에 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동기에 문제 없다, 그 다음에 딜레이 문제 없다면 쓸만은 한 상황이죠. 쓸만은. 예.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뭐 설계 유의사항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뭐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다 보니까 예, 저희 쪽 온라인 강의 들으면 이런 내용들 RF 제품 시험 방법 유의사항 차폐나 간섭 이런 것들도 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RFID 성능 개선 이용 방법도 이제 뭐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900메가 대역의 활용이 많아진다. 설치 환경에 따른 예, 인식 개선. 예, 요거는 인식 개선. 예, 주변 간섭이 더 심해질 수는 있겠네요. 요거 이제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5G 안테나 설계 방법. 이것도 조금 너무 브로드한 표현 방법이기는 한데요. 5G 안테나 설계는 와이파이에서 5G 안테나, 와이파이하고 5G 안테나 두 개가 따로인가요? 좀 애매하네요. 예, 어쨌든 간에 뭐 밀리미터파 설계는 당연히 가능한데 이게 툴이 없으면 못해요. 예, 와이파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대역별 안테나와 금속관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 선정. 이것도 그런 룰은 없어요. 예, 여러분들 경험상으로 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그 얘기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요 정도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뭐 기본만 오늘은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예. 조금 더 자세한 얘기들은 이제 온라인 강의를 들으셔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뭐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제약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RF는 까다롭긴 하지만 뭐 극복될 수 있는 거고, 예, 내부에 근데 RF 전담 인력은 있어야 이게 얘기가 가능해요. 안 그러면 실제 임피던스 정합하기도 매우 어려울 텐데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든요. 임피던스 정합도, 아트웍도, 그 다음에 안테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전체가 생산지까지도 가능하니까 한 번 더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혹시 뭐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예, 없으시네요. 예, 그러면 이것으로써 세미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